네,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의 검거, 그리고 향후 수사 방향, 정태수 전 회장의 행방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국내로 송환이 됐고 조사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인데 준비하던 과정에서 앞서 위원님이 30대 나갔다가 50대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잠적 21년 만에 두바이에서 검거가 됐는데 일단 혐의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씨 같은 경우에는요. 1997년 11월이었습니다.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의 회사 돈 323억 원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로 마치 넘기는 것처럼 해서요.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국세인 253억 원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혐의로 현재 어제 송환이 됐죠. 예. 붙잡히는 과정들도 검찰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제가 보통 이제 언론에 나올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끔 이렇게 대검찰청이나 이제 국제형사과를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데 이번엔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대검찰청, 국제협력당 그리고 국제 형사과 그다음 외교부 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나왔는데 네. 사실 2017년 6월경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넷째 아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 2018년에 미국에 있는 미국하고는 범죄인 인도 체계를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원칙적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디 있는지 이제 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서 사실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 스폰서 이름으로 A씨라는 이름이 나와 있었는데 네. 그 A씨라는 이름을 좀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그 A씨가 그 사람 지금 그 A씨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네. 점이 발견되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면 지문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지문 확인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문이 A씨가 결국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한근 씨다라는 게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보니까 에콰도르에 이제 체류하게 되는 게 발견됐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발견되는 게 이 네. 에콰도르하고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송환을 추진했는데 사실 송환이 거절되고 그 당시에 이제 국제협력단 검사 한 분 단장님께서 가시고 사실 총장님께서도 이런 일로 이렇게 좀 가시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어그러지는 모습이 좀 보였는데 네. 결국 이게 에콰도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 정한근 씨가 에콰도르에서 LA로 가는 그 상황을 에콰도르 정부에서 알려주고 그것을 이제 홈랜드 시큐리티 이제 인베스게이터가 해서 우리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조사국이라 그러죠. 거기를 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를 해서 파나마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파나마에서 이 사람을 보호 응유하고 그걸 이제 두바이 거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네. 우리 국제협력단이 데리고 왔는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네.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뭐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셨지만 에콰도르 나오죠, 파나마 나오죠, 좀 여러 나라가 나오고 이름도 4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잠시 뒤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기로 하고 입국 당시 공항 입국장을 나오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 생활 어디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네, 뭐 아무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뭐 30대에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해서 50대에 들어온 모습이다 보니까 조금 그 30대의 자료 화면과는 다른 모습이긴 했는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수사망을 피해서 도망 다닐 수 있었던 물론 이름이 4개기도 했었고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검찰 수사를 한 차례 받고 나서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검찰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있다라는 증언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찾아봤는데 미국에서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한근의 가족과 이 처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이 캐나다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가족 관계가 되어 있는가. 근데 가족 관계에 관한 스폰서를 봤더니 한 사람이 나왔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국내에 거주 중이고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지금 이러한 거주와 관련된 스폰서가 되어 있다는 점이 이상하게 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A씨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캐나다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캐나다에 있다는 A씨의 지문을 국제공조를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한근 씨가 우리나라의 대검의 데이터베이스에 지문이 있는데 이 2개의 지문을 확인을 해봤더니
동일한 사람이라고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A 씨라는 사람의 이름이 결국은 정황근의 신분 세탁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봤더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 등의 여러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사례로 취득을 하고 미국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에콰도르에 있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콰도르의 정부와 여러 가지 공조 그리고 파나마에서의 공조를 통해서 송환이 된 것이고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거의 20년이 넘는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21년이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좀 보도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피의자나 뭐 용의자가 이렇게 해외에서 신분 세탁을 하면서 도망을 다닐 경우 21년 시간까지 걸리나요? 아니면 좀 더 많이 걸린 케이스인가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98년에 이제 한 차례 소환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잠적이 되고 잠적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외국에 나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네. 이게 밀항을 했는지 외국에 나간 그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먼저 기소를 하자. 그래서 98년에 있는 사건을 2008년 9월 24일 날 일단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고 기소하고 난 다음에 그 기소되고 난 다음에 재판이 일정 기간 인정 안 되면 아마 이게 2023년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때쯤 되면 재판시효가 또 완성돼서 처벌을 못 받게 되니 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그 조사를 하자라고 나왔고 특히 이제 대검찰청에서 올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불법 수익을 어떻게든지 환수하는 거다라고 만들어 중앙에도 만들어지고 대검에도 만들어져서 이 중에서 가장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한보그룹 관련된 그 체납액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핀셋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사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정한근 씨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조사를 했는데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2007년에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2008년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 2011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고 2012년에 캐나다 시민권까지 받는 굉장히 복잡한 신분 세탁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이름만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웠는 점이 있는데 여하튼 뭐 시간에 관계없이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예. 싶은 마음입니다. 20여 년 동안 추적을 했고 오랜 절차를 거쳐서 지금 송환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차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 같이 보이니까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소지가 불명이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내 송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의 재판시효라서 검찰과 법원은 이 재판 일정을 좀 조속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보의 자회사의 돈을 빼돌렸기 때문에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재산국외 도피와 관련된 것이에요. 여기에 아까 대한 나갔던 그 혐의 그 화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 주시고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네. 지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해서 재산국외 도피와 관련된 것, 여기에다가 또 더해서 지금 국세를 체납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정한근 씨를 국내로 송환했을 때는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 네. 하면 정태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10여 년이 넘게 지금 해외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태수 회장이 그럼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아들이기 때문에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첫 번째 정태수 전 회장의 행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수익의 환수라든지 아니면 국세 체납의 환수를 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재산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마 국내 어딘가에 은닉을 했거나 국외로 빼돌린 재산이 많을 거예요. 검찰은 지금 현재 이러한 횡령과 관련된 혐의뿐만이 아니라 정태수 전 회장의 행방과 또 은닉한 재산의 행방까지도 함께 조사에 이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 혐의가 지금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2023년이라고 네, 하셨나요? 맞습니다. 네, 2023년 앞두고 있으니까 다른 죄를 좀 조사할 것이다 검찰이. 사실 뭐 네. 제가 조금만 더 붙이면 네. 사실 이 동아시아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 판결이 났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정한근 씨 빼고도 이제 대표이사와 기획부장이 이제 다 같이 공범으로 있었는데 예. 이들에 대해서 99년 5월에 확정 판결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를 같이 유지하면 좀 이 부분의 공소는 굉장히 쉽게 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말씀 주시는 바와 같이 과연 지금 또 하나의 어떤 큰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인 정태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사실 조금
약간의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지금 저희도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정태수 씨가 2007년에 일본으로 가서 잠적을 하는데 네. 이 2007년이라는 시점이 정한근 씨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스테이블한 굉장히 정한근 씨의 어떤 위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그와 관련되는지 이거는 뭐 검찰에서 저보다 훨씬 더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교차를 하면 충분히 정태수 씨에 대한 그 내용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한근 씨가 국내로 송환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인 정태수 회장의 어떤 행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태수 회장이 1997년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모습이 있는데 그 당시의 모습을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로 빼면은 부작용이 나면은 몸 전체가 부작용이 나가지고 죽는 수도 있다. 당신이 부도로 내려고 하거든.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부도로 내라. 네, 생리를 빼면 부작용이 나면 몸 전체가 부작용이 나서 죽을 수도 있다. 정태수 전 회장 하면 또 97년이 떠오르고 97년이 떠오르면 청문회가 떠오르고 또 IMF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때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한보의 부도를 지금 이제 다시 돌이켜봤을 때는 IMF의 발단이고 IMF의 서막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정태수 전 회장의 한보가 1997년 당시에 한국 재계 서열 14위였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면서 알고 봤더니 이 한보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이 있었는데 이 부실 대출이 단순한 부실 대출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치계, 금융계에 막대한 로비를 한, 즉 권력형 어쩌면 금융에 관련된 사기, 뭐 횡령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보가 부도가 나면서 단순히 한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한보가 부도가 나면서 금융권에 이것이 후폭풍이 왔는데 네. 그 당시에 종금사들이 각 굉장히 대기업들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보뿐만이 아니라 산미, 진로 등이 지금 잇따른 부도가 났고요. 결국은 이것이 IMF로 연결되면서 이러한 한보 사태는 IMF의 발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위원님도 또 이 한보 사태 관련해서 좀 얹으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진작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 한보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보는 15년형을 받게 돼요. 지금을 생각하면 굉장히 5조 7천억인데 15억이 너무 적지 않느냐인데 그 당시엔 또 최고 형량이었고, 네. 근데 6년 정도 지나서 이제 이 정태수 씨가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좀 자중하셨으면 되는데 그 뒤에 강릉에서 당신이 이제 정태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뭐 예.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 대학교에서 교비회계 횡령 72억 때문에 1심에서 이제 3년이라는 형이 이제 구형됐는데 선고됐는데 2심 과정 속에서 이제 잠시 치료차 이제 구속 정지가 좀 집행 정지가 되는 상황에서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정태수 씨가 이제 행적이 묘연해졌고 23년생이면 지금 한 96세 정도의 고령인데 네.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체납액이 대한민국 1등 체납액이거든요. 2,200억 원. 그러면 사실 이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신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불법 재산 환수가 좀 필요하지 않는 시점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한보 사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이 되는데 어떤 법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입니다. 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된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 이 기준을 더 엄하게 바꾼 것이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정지, 그리고 0.1 이상이면 취소였습니다. 예. 근데 이것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해서 25일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정지이고요. 0.08% 이상이면 취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하면 뭐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병 정도까지는 괜찮았을 이 음주가 이제는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엄격하게 기준이 변화된 것이 제2의 윤창호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 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네, 맞습니다. 취지를 담고 있는 법이 제2의 윤창호법. 제2의 윤창호법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단속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에 앞서 시행됐던 윤창호법, 뭐 굳이 나누자면 제1의 윤창호법인데 그때는 조금 더 가중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던 사실 거죠. 이제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에게 좀 마음 아픈 사건 윤창호 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형이 좀 낮았어요. 위험 운전 치사상이라 그래서 네. 술을 먹고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
사실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라면 1개월부터 시작하거든요. 1개월에서 10년까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할지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약하게 처벌되는 점이 있었는데 네. 이 윤창호 씨의 그 역사 때문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사람을 다치게 만들면 1년에서 15년 그러니까 하한은 약 12배가 늘어났고 상한도 많이 늘어났죠. 특히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과 달리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얘기가 나오니까 과거 제가 이제 평일에 뉴스 진행할 때 인터뷰 한 기억이 납니다. 윤창호 이제 고인의 친구분이 인터뷰했는데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니까 법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좀 하소연을 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는데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긴 있었습니다. 감소하는 효과가 있긴 있었던 겁니까? 예, 맞습니다.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제1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음주와 관련된 적발, 사고, 또 사망 건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올해 1월에서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5만 463건이 지난해 1월에서 5월은 6만 9,369건이에요. 즉 27.3%가 감소를 했고요. 사고도 전년 대비 34%가 감소했고 사망자 숫자도 31%가 감소를 했습니다. 앞서서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윤창호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얘기를 하기로 처음에 윤창호법을 만들자고 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 인식이 너무 강해서 이것이 과연 바뀔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이러한 통계 자료를 봤더니 그래도 인식의 변화가 컸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이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도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이게 윤창호법이 생기면 또 예, 한 가지만 더 보태드리면 이건 좀 중요해서 중간에 제가 들어갔는데 상습 운전이 과연 줄어들었느냐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 처음에 딱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위화적 효과가 있어서 그건 겁주기 효과가 있어서 안 하셨는데 네. 상습 운전이라는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신 거고 0.03이라면 가끔가다 제가 조금 과격한 말을 썼는데 네. 한 잔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질문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네.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저녁에 적어도 23시경에 술을 드셨다면 제가 보통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지나야 사람이 이제 깨어나는데 보통은 막 언론에 보면 5시간에 뭐 괜찮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적어도 8시간 이상 가는 8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저녁에 숙취하신 분들은 아침에 절대로 자가 운전하지 마시고 꼭 대중운전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이제 모레부터 제2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처벌 상한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근데 전문가로서? 이거는 이제 하한이 필요성에 대해서 5년이고 여쭤보는 거죠. 2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은 항상 최하한과 최상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검찰이 그래서 25일부터 구형량을 굉장히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의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면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앞서서 상습 운전 말씀해 주셨는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차 아니면 음주를 하고 나서 뺑소니를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도 강하게 개정이 됐지만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자 하는 대검에서 구형량을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상습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음주운전 2회만 하면 상습에 걸리고 10년 동안 5번의 교통사고 나가면 그 교통에 관련된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은 한 번도 안 하셔야 되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날 술을 먹더라도 8시간 이상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 예. 정도는 지나야 술이 완벽하게 깬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숙취 운전을 통해서 또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혹은 또 단속이 적발되는 경우들도 꽤 있었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안재욱 씨 같은 경우에는 안재욱 씨는 그 전날 공연이 끝나고 나서 회식을 했는데 그 다음날 오전 11시에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됐을 당시가 0.09%였어요. 근데 본인은 몸이 굉장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서 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숙취 운전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잠을 잤기 때문에 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혈중 알코올 농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숙취 운전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0.03%가 소주 한 잔이냐 맥주 한 병이냐 따지지 말고
마셨으면 잡지 말자가 술 먹으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운전대를 안 잡으셨으면 하는 게 진짜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